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원래 칭찬은 박하고 지적할 때 날아다니는 것이 언론이고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때릴 만한 것을 때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맞는 후보자들 그리고 때리는 언론을 함께 감상해 보았는데 시사 아저씨와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 아저씨 문답. 605의 금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조심 하십시오. 한강을 바라보니 엄청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곁들일 생각인데 네. 분명히 2020년대에는 순간 강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그 아저씨가 함께해 주십시오. 시사 아저씨가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저는 지지난주에 나라를 참칭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남이 나라라고요. 아, 공화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가정방문하셨나 했네요. 그냥 춘천시 소재의 섬입니다. 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선착장에 출입국 관리소라는 가증스러운 말이 써 있어서 그죠. 저는 서류 미비자가 된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나 여권 없는데 어쩜? 이러면서. 근데 되게 많은 외국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개를 안고서. 괜찮은가 보다. 아, 여기도 김민하공화국 같은 데구나. 그죠.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장만 할 뿐인. 주초에 제가 김민하공화국에 갔다가 이번 주초에 오후에 네.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울해졌습니다. 거기 총통이란 사람한테 계속 혼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쓸데없는 소리 했나? 내가 혹시 페미 타령했나? 왠지 꿈에 전화라 갔다가 구속당할 것 같고. 시사 아저씨가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맞아서 공화국 시민들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웃음으로 대응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미소로. 네. 그 미소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살인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소죠. 고민할 게 좀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달의 시사 아저씨 코너는 이런 대화를 해보기에 적절한 때 같습니다. 언론인의 정치 관여층 불신과 정치 관여층의 언론 불신 사이의 간극. 복잡한 주제네요. 저의 거기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내 곁의 종로가 더 쌍화, 노동친화적 인재 양성소 퍼펙트2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시사 아저씨가 잠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네.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을 드디어 입에다 집어넣었고요. 제가 지금 먹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말하다 잘 테니까. 집어넣으실 예정이시고요. 네, 오늘은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검사를 앞두고 뒤늦게 식이 조절에 몰두를 하는 게 경향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요? 너 그냥 20년 더 늙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는 잔뜩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죽는 거 다음으로 무서운 게 네. 이제 건강검진 가서 혼나는 거. 아. 네.
그렇군요.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런 박탈감 느끼게 하는 발언. 결과지에 만족하십니까? 달달한 음료수, 떡볶이, 빵 없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시는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요.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보셔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기능성 원료입니다. 네. 그리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역시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루어셀입니다. 물론 뭐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아무리 억제하셔봤자 계속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지방이 됩니다. 네. 네. 식약처가 권고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2배를 담은 비타민 B군 3종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빈틈없는 원료들 덕분에 식후 혈당 증가 억제와 체중 증가 억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나 된다네요. 그리고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약 158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5분의 1 넘네요. 정말 많구나. 네. 우리 인구의 30%가량. 네. 네. 자, 운동도 하시고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드시고 그리고 로아셀 혈당까지 도움을 받아주시면은 좋은 겸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식단을 처음 도전해보시는 초보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부지런한 때일 테니까요. 우리 모두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봅시다. 시사일시 문답. 가장 중요한 대전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주 인사검증 슈퍼위크는 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 도움이 되었는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너무 힘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정글 속의 인생들입니다. 막 이름들이 돌고 막 네. 쇄신하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약간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나면 그 전에 보수 언론이 좀 털을 닦아놔야 됩니다. 지금 정권의 이 모난돌들을 좀 쳐내고 앞길을 보수 정당을 위해서 좀 깔아줬어야 됩니다. 그 정도 작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나?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현재까지의 예측.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모을 수 있는 최대치의 정보를 자기가 모았고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의지를 엄청 세게 관철시키는 선택도 합니다만 다른 당이나 언론의 논조에 따라가는 선택을 해서 지지자들을 놀래키는 일도 가끔 합니다. 네. 지금쯤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시간에 대통령실이 어떤 결론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일이 있기 전에 약간의 힌트도 때로는 줍니다. 이진숙 전 총장은 최초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6월 말 전까지 이진숙 전 총장은 언론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일단 더 유명한 이진숙의 칼이고요. 네. 현역 총장도 아니고 현역 총장은 군장대 총장이 이진숙 교수가 있더군요. 못 봤단 얘기입니다, 제가. 국민 추천제를 뒤져서 찾아내어진 인물입니다. 많이 보도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민 추천제라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국민 추천 받는 데다가 우리 총장님 짱 좀 썼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송미령 장관과 함께 지난 정권 관련 인사입니다. 장관을 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교육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주에 조갑제 정규제 우리 반귀순 투톱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뽑은 거 아니다. 뭐 굳이 그런 말을 싶은데 힌트는 됐어요. 국민추천제 하겠다고 욕 좀 먹었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급히 출범한 새 정부가 시간이 없을 때 뭐 품을 줄이려고 꺼냈던 카드 같고 여기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언론에 많이 소개된 사람이 정은경 청장하고 이진숙 총장이었습니다. 뭐로 봐도 이진숙 총장은 정부와의 확실한 연이 없습니다. 버리기에 쉬운 카드죠. 애초에 버리려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운명은 쉽게 예측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강선우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와 여당의 고민 그리고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고민은 이걸 겁니다. 뭐 봐요 뭐. 왜요? 저 이어폰은 필립스 거예요. 오. 자꾸 두리번거리고 계세요. 야. 소리 많이 내지 마요. 자, 정부 여당의 고민. 이렇게까지 빨리 자라는 정치 신인을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의 원래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네. 검찰개혁 방해하다가 당을 나가서 오세훈 이준석이랑 노는 금태섭 의원입니다.
그 자리에 어렵게 공천 줘서 당선시켰고 그 뒤에 입법 실적이 좋고 출결이 좋으며 능력으로 인정받은 입법 노동자입니다. 저희 국감 시간에도 늘 엘리트 플레이어로 선정됐었고요. 작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선전하면서 전국적인 이름도 알렸습니다. 국회의원 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빨리 잘 컸습니다. 이걸 날리는 건 당의 자산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나온 모든 의혹이 다 사실이죠? 그러면 캐소인배일 거거든요? 그죠. 낙마하면 비뚤어질 겁니다. 당과 대통령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망신을 주고 버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작은 데미지만 있고도 비뚤어졌던 동작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천 안 줄 거면 왜 애초에 국회의원을 시켰냐느니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신인만 그러나요? 5선이나 했던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 유니폼 바로 갈아입었죠. 사람 앞날 모릅니다. 신뢰가 많습니다. 예, 그 부담을 여당이 가질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본인 지역구 강서 갑은 민주당이 여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강선우가 날아가서 그 동네가 흔들리면 스윙보트인 옆 동네 강서을에 진성준 의원이 타격을 입습니다. 낙마시키겠다는 건 거기까지 다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 입장. 지금 일주일 만에 네. 자연인 강선우, 인간 강선우가 산끝에서 지하 20층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해당 시간에 업데이트된 기사들을 계속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정보값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한 이번 주 월요일쯤부터 강선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갑질의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연아 시즌2가 됐어요.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감정적인 표제나 감정적인 어휘와 사실들을 골라서 찾아내느라 되게 애를 먹고 있다가 두 개의 분기에서 이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쓰레기 버려라 문자가 나왔을 때 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옛날 회장들이 나섰을 때 네. 현재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저는 정치적으로도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글부글 억울해도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모를까? 혹은 국회 사무처에다 진정을 하면 모를까? 당의 입장이 해가 되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오비들이 나서준 걸 보고 이 그림은 모두의 중지를 모았다고 봐야 하지 않나, 믿을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사일 씨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둘 다 날아간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모르죠 뭐. 모르지. 네. 누가 안 돼? 어떻게 보시냐? 모르죠 뭐. 네. 이번 주 거짓말 마. 공화국에서는 거짓말한다고 기사 쓸 거야. 말 바꿨다고 기사 쓸 거야. 뭘 말을 바꿔요? 공화국에서는 강선우만 남아 있고 이준숙은 아마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모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셨던데. 그게 이제 네. 어제 얘기고. 네. 바뀌었어요. 주 중반이 넘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어제 얘기고 이제 그러니까 어제 아침 얘기고. 네. 어제 하루 동안 이제 벌어진 일들이 쭉 있죠.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민주당에 있는 네, 보좌관협의회 보좌진협의회. 과거 회장단들이 입장을 내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이 온도가 그렇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예, 본인들이 느낄 때. 네. 예, 그 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요 사건의 어떤 내용과 그다음에 보좌진들 그리고 플러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 온도차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 전 단계에서는 그 보좌진들의 입장이 나오기 보좌진 협의회 전 회장들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강선우 후보자가 대응 잘한 거 아니야? 그 자세 낮추고 사과하고 뭐 청문회에서 뭐 그렇게 잘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은 시사일 씨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던데 저도 정확히 그렇게 봤던 게 주말 동안 강선우 의원의 머릿속에 태풍이 휘몰아치고 성질껏 하고 싶었어요. 그랬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엎드려라. 때리면 맞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갑질 사건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죠. 사실 암암리에 이게 늘 50대 50 싸움이에요. 이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 갑질 사건은 숫자로 증거가 나오지 않고 몇 개월 몇 년 뒤에만 나와도 증거가 훼손된 경우가 많고 그렇죠. 둘 중에 누가 진상인지 빨리 기어 누르기가 좀 힘든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반대의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진짜 보좌관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 측에서 아니다 이 보좌관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증거들을 들이밀고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국회의원 이미지만 타격 입었어요. 그 보좌관이 막 늦게 일어나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만 손해봤어요. 실제로 언론이랑 장기전 붙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구도상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보좌기진이 약자로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선배들이 강선 의원을 눌러줬던 것 같아요. 주말 동안. 그래서 말이 바뀌죠. 왜냐하면 성질대로 준비했던 전략에서 당이 마련했던 전략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을 내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이해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요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보좌진들이나 보좌진을 대표하는 사람들하고의 뭔가가 돼야 돼요. 그 뭐든지 간에. 네. 근데 보좌진 협의회의 역대 회장단들이 입장을 사퇴하라고 내잖아요. 심지어 현 회장도 어제 그렇죠. 네, 그 고건민 회장인가요? 그렇죠. 네, 그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줬으면 네. 좋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요 사람들하고 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요런 시그널이 있으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감싸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우리 잘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최소한의 그 설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러면 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어제 이제 한 오후 정도 되면은 이제 형성됐던 것 같고 저는 진짜 헤드라인에서 회장단 그냥 한 글자 이 한 단어 보고 네. 아 이렇게 정리됐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그 뭡니까 이제 여성 단체들의 네. 이제 부정적인 입장 이제 그만두라고 나왔거든요 여성 단체들이.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여성 단체들이 뭐 밥그릇이 어쩌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잖아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여성단체들하고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막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뭐 다른 입장이 아니라 그만두라는 입장이잖아요. 후보자를 그만둬라.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뭔가 다른 설득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치가 않고 보좌관들이랑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설득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당사자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체 이 시민단체 여성 단체들하고도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강선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이 아까 말씀하신 현역 의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요 고민이 이쪽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 저도 뭐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처럼 뭐 비정치인인 경우에는 쉬워요. 내리면 무대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플러스 원래 우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대에서 사라지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 뭐 나중에 뒤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네. 미안하다고 하고 뭐 다른 식의 배려를 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정치인은 무대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놨을 경우에 이분이 이후에 정치를 하는데도 상당한 어쨌든 타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장관직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장관 후보직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탈당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하는 이 현역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또 내부 파워 게임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그런 소리 못 한다라고 생각해서 타이밍을 잡기도 했겠죠. 네. 여기까지 밀린 건 본인 책임이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큰 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2명을 내려야 되냐? 2명을 내려야 되는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니까 2분을 다 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2명을 내리면 2명이 또 다 여성 후보자잖아요. 네. 그럼 여성 후보자 비율이 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서 30%는 못 채워서 25%다. 25%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러고 있는데 2명을 또 내리면은 나머지 2명을 또 여성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가능할 거냐? 이런 고민이 일단 있는 거고. 그리고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 총장이었고 대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지역이 가지는 의미도 있군요. 문제는 다른 지역 안배가 지금 충남이 따로 안 돼 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대통령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청권 이제 안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데 둘 다 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래서 하나만 내리면 안 될까를 애초에 이제 생각할 때 하나만 내려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만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과정에 그 논리를 적용해 볼 때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지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진숙 후보자야 강선우 후보자야.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라고 답을 한다면 그럼 이진숙 후보자 살릴 거냐. 근데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를 잘 치렀으면 얘기가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재앙이었거든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재앙이었습니다. 진짜 개망했습니다. 네. 네. 의혹에 대한 의혹 내지는 부적절한 어떤 신상과 도덕성에 대한 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안 됐고 답이 하나도 안 됐고 전문성에 대한 답도 하나도 안 됐어요. 유보통합 얘기 관련해서 지적받았었죠. 나는 시사평론가보다 모르는 그 장관 후보자는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네. 나이스든 네이스든 그거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나도 아는데 왜? 최악은 교육부를 교육청이라고 대답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다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어디 교육청이요?라고 얘기하면 울거려?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최악으로 해서 그래서 더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러면 2명을 다 날리는 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둘 중에 1명을 날라야 되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깔끔한 거는 둘 다 날리고 그러면 최선의 방도를 찾아보자. 이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일단은 1단계에서는 둘 다 만약에 김민하 공화국이다? 둘 다 바로 날리죠. 네. 구속을 쉽게 시키는 철권 통치이기 그럼요.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 얘기했는데 네. 보좌진 협의회가 아니고 회장단으로 설명을 했다는 건 뭐 돌려서 쿠션을 치기 위해서 정무적인 감각. 그 정도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할 정도면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할 정도로 보좌진들 입장에서 간절했다는 뜻. 그 정도 뜻이 나왔으면 저는 그 단어를 보고 클리어해졌다고 하는 게 2명을 자르는 건 대수가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왜? 그때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 18명은 지켰네. 전 그게 답이라고 봐요. 프레임을 바꿔야 그리고 되는군요. 역대 정권에서 네. 첫 내각 조각을 하는데 2명 날아가는 거는 그 정도면 선방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두둔할 거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게 뭐 국민 추천제로 받아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래요. 까봤더니 이 짧은 시간 동안 확인 못했겠죠. 다른 할 일도 정말 많았을 테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추천 받든가요. 민주당 안에는 교육자 없습니까? 백승하 의원 요새 안 바빠 보이던데요. 원래 예전에 최고의 친명들이라고 불리던 열린민주당 출신 중에도 중학교 교사 출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이라고. 여성 찾으면 뭐 차고 넘칠걸요? 다른 기회가 또 있습니다. 오히려 이진수 총장이 욕 먹어주면서 시간 벌어줘서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강선우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긍정적이 됐어요. 김남국 의원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됐거든요. 코인 논란 때. 강선우 의원은 3년 동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버로우를 타도 돼요. 다음에 기회가 좀 더 싱싱하게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거는 내년이 총선이면 모를까. 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제명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이준석도 같이 제명해야 되니까 좋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사실 강선 후보자가 뭐 이거는 뭐 그런 건데 이 국회의원들이 온도차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보좌관의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좌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서죠, 사실. 네. 국회의원 비서의 세계라는 게 보좌관, 비서, 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들은 비서니까 네. 일반적으로 비서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좌관, 비서관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괜찮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의원에 따라 다르죠.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이 보좌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의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크게 갈려요. 네. 예.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뭐 좋은 이 국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꼬여도 막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크게 갈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요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서가 주장하는 대로 강선우 의원이 뭐 집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다든지 또는 집에 비데를 고쳐라라고 했다든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거 자체는 그럼 사실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거였을까를 이 보좌진들이 생각하면 그거 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양새였고 어떤 흐름이었을지가. 그 전에 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뭐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일단은 되는 거예요. 요 방향에서는. 그러면 강선호 후보자가 이 상황에 대응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본인이 장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응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걸 처음에 뭐 야 이게 악의가 있는 것 같고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 상황을 풀려고 가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 풀지 못하겠으면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이 보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푸는 이런 거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젠더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강선호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으로 제출했던 거 보면은 이 관련한 대목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답변들을 다 제출한 거잖아요. 네, 뭐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또 있었으면은 요게 또 다른 맥락들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근데 요것들은 다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치는데 또 청문회에서 대응하는 과정에 본인이 주장했던 거와는 사실관계가 또 다른 것들이 막 보도 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 이게 요런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 아까 국회의원들의 온도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평소에 이 보좌진들을 부리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온도차가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네. 당연히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계가 좋은 걸 전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계가 나쁜 걸 전제로 이 사안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진 입장에서 상황을 보면 뻔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예, 갑질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관계가 좋고 뭐 이렇게 같이 동지의식이 있고 하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집에 좀 쓰레기도 좀 버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는 비데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몽키스패러 들고 이렇게 너트를 조인 건 아니고 어쨌든 업체에 불러가지고 수리해 준 건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온도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지금 처음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의원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응을 잘못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야 이거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를 나눠보면은 네. 1단계 요거를 대응을 잘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네. 두 번째 이 대응을 잘하는 것과 별개로 그 대응의 문제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두 번째 사실은 애초에 장관 후보자를 한다고 했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저는 있어요. 요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안 한다고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봐야죠. 만약에 정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니까 알 필요 없고 정말로 강선우 의원이 말한 대로 억울한 지점이 많았으면 더더욱이 이게 불법도 아니라서 별 생각 없었겠죠. 불법인 영역을 한참 찾아봤을 거예요. 지명된 다음에. 네. 그것만 해도 시간 다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회장님들이 제일 어쨌든 그 조심하는 게 뭐 운전기사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평가나 평판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도가 높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뭐 예측을 못했다면 못한 것대로 이런 부분들은 또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 대응할 수 있었어야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어야죠. 근데 그것도 못 해낸 거잖아요. 청문회 이후에라도 사실 뭐 대응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와 보면은 네. 그런 면들을 또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고 이대로 갑니다. 시사야 씨가 말한 대로 갑니다. 다만 저는 이 언론인들이 이걸 보도를 하면서 욕을 먹거든요. 그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에 대해서 때로 요즘은 하다 안 되니까 중재를 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언론과 정치인들 사이를요? 아니요. 언론과 시민들 사이를. 왜 사람들은 지금 강선우를 지키려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지금 바라보는 이 시각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 기초적으로 만약에 이제 진짜 막 되게 오래된 민주당의 지지자라면 저랑 아마 똑같이 생각하셨을걸요. 최초에 이 사건을 보도한 SBS 기자의 태도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단어를 너무 세게 썼어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요일 첫날이 지나간 다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물론 그건 주진우 의원이 끼었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가 보도됐는데 욕설 문자 같은 게 제시되지 못했거든요. 당연하죠. 없으니까. 그건 주진우 의원의 거짓말이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표제의 온도는 너무 높았어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SBS가 이런 표제를 내놨습니다. 웬만하면 갑질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SBS 뉴스 보더니 확 바뀐 강선우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인사청문회의 일부분 비디오를 올려놨어요. 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질의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들여다봐도 정춘생 의원의 태도는 확 바뀌지 않았고 갑질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장관한테 물어야 될 질문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무척 고약합니다. SBS 계속 이렇게 악의적인 표제 내놓으면 저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김어준에게 비난받을 구실을 주는 겁니다. 이번 주 중간에 나온 이런 기사 제목을 보시죠.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강선우 조국 그림자가 보인다. 지키다 문정권 꼴난다 vs 불쌍한 희생양. 자, 저는 이 정도 갑질 악의적이라고 나쁘다고 봅니다.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갑질 국회의원 한 사람을 가지고 누구는 정권을 뒤집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언론 소비자들은. 이전에 다른 정당의 비슷한 사례를 어떻게 대했었던 거 네. 뭐 이런 거랑 비교도 하게 되고. 그 감정이 쌓인 시민들에게 100%의 이성을 요구할 수 있는 분석은 존재할 수 있나? 저는 강선우 의원 이번 주를 보면서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정보값에 비해 기사들도 온도가 너무 높은데? 다들 너무 흥분해 있는 느낌이군요. 예. 여성단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가름말을 잘 타야죠. 여성의 전화가 뭐라고 했다. 여성신문이 사설에서 뭐라고 했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할 일을 매우 하는 겁니다. 네. 의제들이 확실하게 또 있어 왔고 특히 계엄 직후에는. 네. 근데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는 아직 초기 창립자인 신지혜 씨 얼굴을 지우지도 않았고 최초의 창립 발기문에 해당하는 문서에 민주당 관련된 정치인들의 성추문을 쭉 적어놨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성격이 반민주당적이다라는 걸 그냥 드러내놓고 있는 단체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마음속의 사연이 아예 바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은 그걸 케어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신지혜 씨가 아직 뭐 그 단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네, 아니죠. 뭐 말씀하신 이제 바이어스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내용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 입장도 나왔다, 저 단체 입장도 나왔다 이렇게 뭐 줄줄이 쓰는 거는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그 단체 입장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단체 입장이 나온 거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단체들의 입장을 쭉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입장 냈다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뭐 어떤 단체가 입장을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용의 문제, 어떤 논리로 지금 얘기를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제2의 조국이다, 뭐 이건 정치 구호죠, 이런 거는 그런 입장이라면.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제2의 조국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누가 칼럼 썼던데. 아, 김순덕 칼럼에. 네. 네. 그분은 뭐만 보면 이제 다 제2의 조국이라고 합니다. 거의 아예 여성 조국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네. 썼더라고요. 요즘에 뭐만 보면 제2의 조국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재명 정권의 제2의 조국이 탄생하길 바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클릭수도 많이 나오고 막 조국 사태 때처럼 막 클릭수도 많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써가지고 막 신나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싶어 이런 욕망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 지금 막 그런 것이고 나머지 뭐냐면 가령 이제 SBS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목 장사하고 이런 거 네. 그런 거 이제 매양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저도 그런 것도 이제 문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초에 이제 보도의 요 이제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SBS는 갖고 있는 게 더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가르마를 그렇게 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가령 요런 언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공직자 검증 국면이나 이런 때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한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 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요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할 때 한 1에서부터 3까지만 내놓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할 거잖아요. 반응을 하면은 그 반응이 예를 들면은 뭐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뭐 이런 거에 그치면은 나머지는 뭐 보도를 안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도의 가치가 그럼 떨어지는 거니까 네. 뭐 없기도 하고 한데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3에서 한 5까지를 또 끄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보통 5에서 멈춰요. 그리고 나머지 6에서부터 10까지는 보통 고소 고발 들어오면 법정에서 까는 용으로 잠궈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보면은 강선 후보자가 원래 청문회에서 잘 보면은 원래 청문회에서 만약에 이거는 거짓이고 이 의혹 제기는 다 거짓이고 나는 법적 대응할 것이다 막 이렇게 갔으면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SBS가 추가 보도를 만약에 했으면은 완전히 강선 후보자는 물론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도 맞지만 훨씬 더 타격이 컸겠죠. 완전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SBS 추가 보도가 물증이 딱 나와가지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치워라라고 한 게 나왔으면 어마어마했겠죠. 진짜 그거는. 바로 다음날 못 버텼겠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BS가 처음에 이 온도를 높였던 이유가 거기 시초는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 보도는.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이런 문법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을 보는 시민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평하고 요 비평들을 평소에 이제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언론 비평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거든요. 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또 그래서 과거에는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거 잘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도 사실 훌륭한 기자다 또는 훌륭한 진행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은 다 그 언론 매체 비평 출신입니다. 사실 매체 비평 프로그램이나 매체 비평에서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살리는 것도 말씀하신 이제 시민과 언론 사이의 중재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언론의 분노가 있고 시민은 시민의 분노가 있는데 그 양쪽의 맥락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를 영원히 안 해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둘의 간극이 커질 때 보통 사달이 나고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생겼거든요. 제 기억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중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해를 했음에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해를 했음에도 간극이 안 좁혀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거랑 이 아예 적대적으로 만들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언론이 모든 거를 음모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선우를 저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존재해 가지고 언론과 시민들 사이가 벌어지는 거랑 얘기를 다 언론이 왜 그러는지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듣고 나서도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후자의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간극을 좁혀가는 것들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 책에는. 근데 사실 정신 차려 보니까 전자의 세계예요.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온 다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은 악마고 언론은 이 자기 장사만 하는 그러한 집단이고 언론은 뭐 하여튼 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내막을 다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랑
그냥 그렇지 않은 악마화를 하기 위한 악마화를 하는 거랑 다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평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평에서 개개인의 호흡과 여유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개개인의 호흡과 여유는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이 해주는 모든 말의 진위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브루스 얼마이티만 할 수 있는 문제다. 네. 저는 그걸 이제 땡땡개라는 단어를 언론이 쓸 때마다 이제 그런 걸 사례로 종종 들곤 합니다. 네. 야구 선수 몇 명이 도박을 하고 뭐 마약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야구계 전체가 침울하다느니 사과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기사는 스포츠 기자들이 쉽게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론인 몇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해서 언론계가 충격에 빠졌다느니 언론계 언론계 전체의 자성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말이네요. 기사는 미디어스나 미디어오늘 바깥에서 보기는 아주 어려워요. 네. 언론인들 본인들도 특정한 직군이나 특정한 커뮤니티를 볼 때 한 덩어리로 보는 거 습관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일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본인들도 자신들의 입체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다. 네. 그게 이제 내가 신문 많이 안 보는 사람, 신문 열심히 볼 시간 없는 사람들에게 시사 프로 하면서 미안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런 기자가 있고, 이거는 이런 언론사가 있고, 피처 기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뭐 탐사 보도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매일같이 설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예. 저도 좀 지쳤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방송이. 아, 그래요?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겁니까? 일단 생방송. 아, 그래요? 네, 조명도 좀 드리고. 네, 더 자주 말하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쳤지만 더 자주 말하기.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프로그램 구성으로 설명해 내야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딱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거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예를 들면 기사 하나 갖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생각하자고 하는 거는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기사 딱 하나 가져와서 이 기사가 왜 문제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기사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언론 전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로 가는 그런 맨날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지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치는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어떤 말씀인지 그걸 더 이해를 하겠는 게 결국은 메타 미디어를 하고 평론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끌어다가 빵을 만들고 라면을 끓이고 하는 수원은 다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과 레거시 언론이거든요. 여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저기에다 자꾸 침만 뱉는다. 네. 라고 하면 지금 기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대로 직업적 자긍심이 사라진 상태로 계속해서 청년들은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그건 그거대로 나빠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제 네.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연차가 높아봤자 3년? 네, 에서 1년 차인 기자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냥 친구에서 얘가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잖아요.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일단 뭐 여유가 없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관행대로 갈 수밖에 없게 시간표가 짜여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럴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네. 그때 당장 옆에 선배가 하는 거 바로 보고 따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배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회 출입하는 친구한테 그 무조건 상임위 들어가서 뭐 하면은 그 문제가 된 정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반대했고 누가 어떻게 방해했고만으로 가서 기사를 쓴대요. 네. 일단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쳐야 됩니다. 네, 앉아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위해서 시켜?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배웠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근데 그냥 그렇게 다 하게 배워지게 된대요. 몸에 위에서는 있는데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냥 가서 하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거 보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되게 소진되는 작업이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되게 궁금한 게 없어지는 게 요새 직업적인 고민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봉인데 피곤하고
나는 똑똑해지는 기분은 없고 보람도 네. 없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주인공은 그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 바깥의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민주시민입니다. 이 파이낸셜 뉴스에 조국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표제를 읽고 내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하며 스트레스를 팍 받는 그 시민 말이에요. 아, 네. 전 그분들을 훨씬 걱정합니다. 언론인도 걱정돼요. 아주 걱정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 판을 잡아서 건져야 된다면 저는 언론인 말고 그냥 시민들을 건져야 되겠어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언론인이 그런 표제를 달지 않게 돼야 시민들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언론인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치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언론인이 그렇게 되는 또 정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표제를 못 달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25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냈지만 맛은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하여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덧쌍화입니다.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들을 엄선하면서 지내온 시절 덕분에 무려 전국 60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입니다.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촌스러워서 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셨다면 그게 이 덧쌍화가 맞습니다. 네. XSFM 청취자들은 방송을 들으며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게 그리고 음료는 따뜻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몸은 시원하게 음료는 따뜻하게. 그죠. 쌍화차는 뜨뜻하다고 표현해야 적당합니다. 그럼요. 아이스 쌍화차 같은 건 못 들어본 것 같네요. 할 수 있는데 네. 사약 먹는 기분이 듭니다. 그죠. 아이스 미숫가루와는 다른가 봐요. 네, 제가 아포가토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힘듭니다. 비싸더라도 기후, 토질 등 환경을 고려하여서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쌍화차도 있고요. 1등품으로 인정된 경북 영주산 백수호를 사용한 고운님 백수호도 있고요. 러시아산 원용을 사용한 녹용 음양 을화차도 있습니다. 네. 선물로 앵기기 좋은 박스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분들은 귀한 걸 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올해는 이 쌍화차의 출고량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북 산불로 많은 생물들이 지금 피해를 그렇죠. 입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품절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더 쌍화는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시사아저씨 문답입니다. 저의 고민. 왜 중앙일보는 너절한 뒷담을 읽으려고 할 때 돈을 받죠? 저의 요새 가장 큰 의문이에요. 제발
팬픽 말투를 그만 썼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유료 팬픽이거든요, 일종의. 네, 유료 팬픽이에요. 왜 중앙일보는 팬픽에 돈을 받는가?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 보이는 거 안 되게 가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라인 흐려지는 바로 마지막 줄이 그 얘기는 곧 할 테니 걱정 마시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체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유료 콘텐츠를 처음에 할 때는 네. 조금 읽을 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뒤로 갈수록 제목을 딱 보면은 뒤에 이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목에다가 뭐 있는 것처럼 써놨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유료고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남이 얘기해 준 거 초창기에 네. 야, 이 중앙일보 유료 콘텐츠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 들어서 이제 좀 알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봐도 야 이거 장사다 제목 장사다 딱 알겠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제 시각이 평균적으로 언론사 뭐 표제를 읽고 이러시는 바쁜 현대인들하고 겹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중앙일보 제목들을 볼 때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 김건희 특검의 민주기 특별검사에 대한 중앙일보 프리미엄의 평가 기사가 있어요. 네. 제목이 이거예요. 민중기 대단한 진보 같죠? 김건희 특검 뜻밖의 제보. 딱 들어도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대단한 거면 거기다 안 쓰고 그냥 지면에다 썼겠지. 죄송합니다. 화가 나네. 정통 같은 고수는 별게 없다는 걸 읽자마자 아는데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이거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는데 왜 날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지? 긁히는 거죠. 예, 긁혀요. 저는 긁혀요. 네. 아직 이 나이 먹고도 계속 긁혀요. 평생 중앙일보 보고도 긁혀요. 그리고 대단한 내용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대단한 내용도 없어요. 그나마 중앙일보의 의도로는 이게 있어요. 밝혀지는 게 많아질수록 성공한 특검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윤석열 부부에 대한 대중들의 놀림감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걸까요? 클린턴 르인스키 사건을 맡았던 특검이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제가 강남에서 평생 들은 업계 전문가랍시고 2세라서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큰 학벌만 좋은 놈들이 전문가 취급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내용은. 저 패버리고 싶네요. 그래서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그 신문사들이 고민이 있어요. 뭔 고민이냐면은 돈을 못 법니다. 네. 돈이 생각처럼 벌리지 않아요.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네, 뭐. 저 아직도 전화 받아요. 뭐 어디서? 그 신문지국에서 신문지국에서. 제가 예전에 구독했었거든요. 네. 원시 준비하면서. 야, 그래도 좋은 전화네요. 그래도 그거는. 네. 저는 예를 들면 그 주간지 구독 이런 거. 네. 주간지에서 오는데 그게 이제 주간지 회사에서 이제 그 팀은 완전히 그 구독만을 위한 팀이거든요. 따로 네. 편성해가지고. 근데 전화를 해서 마치 이제 편집국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김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희 뭐 주간 뭐뭐뭐 저기 한 번만 도와주시고 막 이런 얘기 막. 주간지는 진짜 개인 번호로 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속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에다 물어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전담팀이 그것만 하는 팀이 있다고. 나도 그거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이 온라인 지면 유료화를 그걸 자꾸 시도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걸 시도를 하는데 그 롤 모델이 어디냐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입니다. 뉴욕타임즈죠. 중앙은 대놓고 그냥 UI도 다 뺏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근데 뉴욕타임즈 가면은 그 돈 내고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무슨 기사든지 하여튼 읽으려면 돈 내라고 뜨잖아요. 다 내야 되죠. 조금 읽으면 밑에 뜨잖아요. 그래갖고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공화국 시민들을 위해서 시작하면은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낸 뉴스레터를 읽어주는데 앞 시간에 사람들 안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란 소리입니다. 네,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네. 야, 나도 보고 있는 걸 저걸 1시간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1시간은 아니에요. 네. 30분 좀 넘게. 네. 나는 1시간은 아닙니다. 나도 기껏해야 자주는 안 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뉴스레터 뒤져가지고 보는데 네. 나는 그 뉴스레터에 음식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끝까지 읽으면 음식이 나오는구나. 동전 긁어서 나온 것 같아. 아이스도 있고. 저는 오면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에 꼭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난 계속 보면서 이게
특이하다. 처음에는 음식이 있어서 그냥 그날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보내려고 그러나? 그 항상 있어요. 그게 섹션이. 그래 네. 맨날 보니까 맨날 있더라고 음식이.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무튼 근데 그 뉴스레터를 보다 보면은 네. 항상 기사들을 자기가 링크를 해놨잖아요. 링크를 누르면은 그게 열리면 항상 돈을 내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 내고 있다가 최근에 결제를 해왔습니다. 결제를 해봤는데 그 유료 기사들 중에는 진짜 이거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겠다 싶은 기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사가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안 끝나요. 기사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 최근에 읽은 게 네타냐후가 왜 이러고 있느냐. 네, 네타냐후는 왜 이러고 있느냐에 대한 기사인데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네. 네, 그러니까 길죠. 부활실 이게. 대본이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 네타냐후가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와 네. 헌법이 없어가지고 재판부의 힘이 센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네. 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막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그때 상황마다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 연정을 어떻게 꾸려야 했고 그때 연정을 꾸렸을 때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국내 정치를 어떻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하마스의 그 사안이 터졌을 때 그때 네타냐후는 뭘 하고 있었고 그 사실 그때 네타냐후가 그 기사 읽으면 아주 무책임했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뭐 이 공격을 막지도 못했고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도 못했거니와 그 공격이 일어났을 때 판단도 잘못했고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측면도 있고 막 이게 막 나와요. 그 쭉 그랬는데 이후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욕 먹으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했어야 됐고 그랬는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랬고 저랬고가 끝이 안 나요. 그 기사는. 근데 그 정도의 뎁스가 있는 기사를 쓰니까 뉴욕타임스가 유료화가 되는 거거든요. 모델이.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따라가고 싶은 거죠. 국내 언론이. 근데 국내 언론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언론은 뉴욕타임스 같은 규모가 안 돼요. 일단. 규모가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일단 한국어 쓰는 사람들이 읽으니까요.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쓰려면 그게 뭐 뉴욕타임스가 무슨 뭐 그냥 지원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취재를 해서 쓴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취재가 가능해야 되고 그 정도의 어쨌든 간에 취재를 걔는 그거를 하는 동안에 뉴욕타임스라는 회사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정도의 취재를 그 정도의 이 롱폼 취재를 요즘 말로 하면은 시켜놓으면은 그 팀이 다 나머지 팀이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력도 더 있어야 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지금 나온 그 형태가 중앙일보의 이 유료 콘텐츠 이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롱폼의 그 옛날 방식의 형태가 남아 있는 게 이상하게도 방송사입니다. 네. 방송사의 지역 회사들이 롱폼을 합니다. 라디오 다큐멘터리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라디오 PD들, TV PD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라디오 PD들은 이제 의도치 않게 들어왔다가 이제 뉴스 프로를 거치면서 언론인이 되고 자기가 발제를 해서 롱폼들을 다큐멘터리를 또 취재를 합니다. 네. 그런 일 하면 이제 서로 제가 간혹 성우한답시고 깔짝대러 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 하나 보고 그러는데 그걸 허락받을 수 있는 건 시사일 씨가 설명해드린 대로 회사가 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어서. 아직 방송사는 그 원시적인 형태를 좀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김장하 같은 거 만날 수도 있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지면 레거시들은 이제 슬슬 그걸 못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출구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와 비슷한 걸 짧게 만들려면 팬픽! What? 아무튼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그때 거예요. 갑자기 닌자가 나타났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가는 거고 이런 시도를 자꾸 반복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국내 언론들이. 그래서 회의론이 막 불거집니다. 네. 내부에서. 야 이건... 어차피 안 되잖아. 디지털 전환. 안 되는데 뭘 또 하냐. 근데 저는 그럼에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해서 디지털에 적응을 하고 일단 적응을 하는 것부터가 안 돼요. 지금. 적응을 하고 디지털 적응을 한 상태에서 이 굉장히 그 고퀄의 컨텐츠를 뽑아내서 그걸로 유료화를 해서 먹고 살 길을 찾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꼭 다 뉴욕타임스를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뉴욕타임스까지 안 가도 지금 다 어쨌든 이 신문사들은 주요 신문사들은 아직까지 지면 중심이거든요. 결국은 인생이 신문사의 인생은 다 지면 중심이에요. 시간표가 다 지면 중심으로 돌고. 근데 지면에 반영되는 그 편집만 온라인에 반영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시민들의 이 언론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좀 그 사고방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시민들이 뉴스 이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 조각조각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SNS에 기사 하나 뜨면 그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면으로 보면은 입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테트리스의 예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좀 나아지지 않느냐. 그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면 보기를 처박아 놓지 말라. 그 기본기는 20년간 이어진 포털 강점기 때 그 기본기를 모두 잃어버렸고 쌓을 기회를 레거시 언론사들은. 그래서 이 정도 심층 취재라면 장사가 된다 이거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팬픽을 쓴 게 7월 2일에 중앙플러스입니다. 차례가 말석의 그 부부장 검사에게 이르렀을 때 강금실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옅은 미소와 함께 말을 꺼냈다. 폰트 바뀜. 그 유명하신 조은석 검사님이시군요. 훗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그 조은석은 몸둘 바를 모른 채 그 유골의 덕담을 받아 안아야 했다. 지금 읽으신 파트가 유료 파트인 거죠? 네. 아니죠. 그 뒤부터가 유료죠. 그 뒤부터 유료. 거기까지가 그 뒤부터 유료. 그 뒤부터 유료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보통 이제 비웃으려고 담어왕에서 포갔을 때 제가 보는 겁니다. 네. 아마 뭘 거냐면은 제가 뭐 그거 안 봤지만 그 전에 내용이 다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이 그 시절에 무슨 수사했냐 이거겠죠. 대기업 수사하고 그랬을 것이고 중수부에서 뭐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 참여정부 곤란하게 했고 뭐 이런 얘기지 지금. 그냥 양산박의 NPC들 중에 하나 소개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로 나갔는데 생각해 보면 TV 뉴스쇼에서 그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는 성적 반등을 일으켰던 게 21세기 들어와서는 JTBC의 손석희 사장발 뉴스였는데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손석희 사장 때의 메인 뉴스는 1시간 하면서 4꼭지였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랬군요. 4꼭지 다루고 스포츠 날씨였어요. 시사 라디오처럼. 네. 그냥 드립답한 걸 얘기해주는 패턴을 만들어냈었어요. 물론 일본에서 하던 사례가 있다고 네.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먹혔어요. 예. 사람들이 적응하고. 안 팔릴까? 그러니까 그 손석희 사장이 했던 시도에 국내에 이제 그 눈으로 보면은 이제 신선했던 거는 하나의 굉장히 품격 있는 그 논조를 가진 어떤 그 뉴스의 어떤 그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9시 뉴스의 형태라는 거는 9시 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형태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뉴스를 쭉 전달하는 공영방송의 그 뉴스 전달 플랫폼이잖아요. 원래는 9시 뉴스라는 거는.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헤드라인 뉴스를 뉴스대로 전달하면은 최대한 어쨌든 그 공영방송의 9시 뉴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뉴스로 TV의 화면으로 보는 게 핵심이니까 여기저기 딱 뉴스를 정치부터 경제, 사회까지 쭉 마지막에 이제 스포츠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는 게 핵심이니까 그걸 우겨넣는 게 이제 주요한 컨텐츠인데 손석희는 뭐냐면 손석희 의견이 뭐냐였어요. 그때 핵심이. 손석희 뭐 중간 앵커 브리핑 이런 것도 있고 시작할 때 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느냐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노래를 뭘 넣느냐까지가 관심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손석희 쇼였죠 사실. 네. 근데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안 맞죠 원래는. 근데 변화된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발생 기사,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나 이런 거는 이미 인터넷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걸로 다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에 9시 뉴스의 그 형태, 그러니까 시간대가 9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9시 뉴스의 형태라는 거를 할 때는 그럼 뭘 할 거냐. 여기는 논조가 강화되어 있는 어떠한 그리고 그날은 정말 이 뉴스는 봐야 된다. 논조를 이 뉴스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뉴스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하나의 형식일 수 있고 하나의 형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언론인들이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큐레이션의 예술은 신문 언론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예. 왜 굳이 이 이야기 옆에 이 이야기를 붙여놓지? 네. 예를 들어 네타냐후 찡그린 표정 옆에 윤석열 잡혀간 얘기를 붙였다 치죠. 그거 굳이 왜 같이 받쳤지? 서로 완전히 평행선 옆에 붙어있는 기사문들인데?
이런 거 무조건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면 배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오래 해왔고 엄청 빨리 판단해왔고. 그걸 새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의 예술은 네. 예술의 영역인데 알고 보면 언론인들도 그거 해본 적 있다. 근데 그런 재주를 부리는 경험은 초년 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떠들 사람이 많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아니 우리 회사 어떻게 살아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쟁업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굶어 죽은 줄 압니다. 하지만 시사할 씨는 알고 있죠. 제가 부티가 난다는 걸. 예, 딱 보면은 결국 인정하셨어. 네. 이 형님은 딱 보면은 캘리포니아 사람 같아요. 네. 캘리포니아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래퍼 같아요. 안녕 이웃. 자네 부모님이 켈리 사람인가?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잘하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긴 얘기 길게 말하기. 앞으로 안 그런 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짧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네, 더 길어야 돼요. 저 나라에 비하면 땡밥입니다만. 4시간 해야지 이거를. 네. 근데 4시간에 그 스트레이트를 계속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화를 내고를 반복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일단 화내지 않습니다. 미소로 거짓말 항상, 말고 네. 미소로 대응하고 있어요. 끝으로 짧게 제가 이론상으로만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뭔가요?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언론인들은 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을 물어뜯을 때의 강도로 서로를 물어뜯지 않는가? 저의 이론 상호 확증 파괴이기 때문. 그럼 정확한 이유는 뭐죠? 내가 봤을 때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나한테 들이받지 못해도 언론인은 나한테 들이받을 만큼 속이 좁을 거야. 라는 확신.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플랫폼이 이제 얼마나 분절됐는지 지면 기사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죠. 유튜브 기사에만 차고 넘쳐납니다. OBS의 최모 기자 선생님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의 신상 발언 사건 알고 계십니까? 뭐예요 그게? 최모 기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 시간에 라이브 나가는데 얘기했다가 그걸 왜 말하냐고 대변인이 뭐라고 하자 네. 본인의 회사에 가서 깨지고 보직 바뀝니다. 출입처가 조정됐죠. 그리고 보직 해임 전날에 브리핑에 가서 그걸 따집니다. 대변인에게. 그리고서는 기자의 입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상 발언을 하겠다. 깜짝 놀랐잖아요. 잘못 든 줄 알고. 아니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회사께서 그 건으로 내가 인상조치를 당했다. 라고 브리핑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손자병법. 저를 믿으십시오. 내가 싸부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걸으십시오. 그는 그럴 만한 짓을 한 다음에 자기가 싸부를 당한 것만 남겨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나 싸부를 당했다. 사이버 불리잉을 당했다. 이 얘기를 무려 대통령실 대변인과의 브리핑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한참을 합니다. 대변인은 할 말이 뭐가 있죠?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엠바고가 아니고 비공개였고. 설명을 해줬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들마저 화를 냅니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게 냅둔 사람 누구냐. 기자단 간부 어쨌냐. 예. 그때 저는 이제 드디어 20년 동안 생각했던 제 이론 확증. 기자는 왜 못 건드리는가. 속 좁아서. 예. 기자는 속이 좁아요. 근데 너무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대인배도 있긴 있습니다. 전 훌륭한 기자들을 덜어 알고 있습니다. 네, 대인배가 있긴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비율을 따진다면 네. 그렇게까지 갔나요? 아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공격적이네. 맞나봐. 네. 네. 속 좁은 사람의 비율은 일반인보다 기자 직군에 많다. 네,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거기와 관련된 이론도 있습니다. 왜 속이 좁을 수밖에 없는지요? 네. 내가 무대에 서는 직업이 있고 내가 끝장내는 직업이 있고 나는 관찰하고 말만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후자 쪽은 속이 좀 더 좁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볼 훈련의 양이 너무 적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내 결과물로 평가받고 이런 게 너무 적어요.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3할 2푼 치던 타자가 3할 1푼 친다고 까는 기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 기사가 까였을 때 분노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서 방송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되게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해서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잖아요, 사람이. 아 진짜 그런 기자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자기가 그런 얘기 했나요? 불만제로인가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 불만제로. 불만제로인가 그때 내용이 뭐냐면 닭고기에다가 염지를 하는 그 얘기했어. 네. 닭고기 염지 얘기. 네. 그 불만제로 PD가 승질난 얘기지. 네. 아니 나는 근데 지금도 열받는 게 맞다. 그 기사를 김민아 기자가 썼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열받는 게 네. 염지하면 안 되냐고 닭고기에. 알았어. 근데 막 그 방송에서 막 무서운 음악이 나오면서 주사기가 막 닭고기에 들어가면서 막 지금 주사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구나. 그냥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하냐고 왜 이게 하냐고 왜 당신이 뭐 애가 있냐는 둥 뭐. 와 삐소리 오랜만에 대한민국 들어간다. 아이들이 하루에 나트륨을 몇 그램 섭취하는지 네가 아냐는 둥 왜 하냐고. 네. 경험적인 추론이었군요. 네. 이 특성을 같이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여론에 너는 남의 염지를 평가하면서 남의 염지 요리법을 평가하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만 제로를 하면서 내가 볼륨 왜 조절을 네 방송에 불만을 제기하면 왜 그러니 너는? 공화국이다. 닭살 돋은 거 봐요. 나 오늘 집에 가면서 또 우울할 거 아니야. 김민아 혼나니까 김민아한테. 이 특성을 같이 메타미디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같이 생각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직업은 다른 직업들보다 여론한테 두드려 맞았을 때 내성이 낮으면 성격이 더러워진다. 그렇다는 걸 언론인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직업을 영위하면 특성상 좀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좀 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을 선수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정치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거든요. 언론인은. 그 플레이어의 실력에 따라서 정말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망할 뻔한 걸 구해줄 거거든요. 12월 3일 날 밤에 들어간 기자들 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또 재차 드리는 거죠. 그 플레이어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룰은 여전히 저널리즘의 룰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평가하는 룰은 저널리즘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체 비평이라는 거는 저널리즘의 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 비평의 생태계는 그것을 수행하는 저널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그러니까 매체 간의 상호 비평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 그거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미디어 전망대 뭐 이런 거 손석희 그다음에 무슨 뭐 누구 기자 다 거기 출신이에요. 다 남의 매체를 평가를 하다 보면 남의 매체가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평가하다 보면 자기 매체에 대해서도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난 잘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에 대해서 맨날 헐뜯다 보면은 네. 나는 잘하고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이 새로운 어떤 발전을 갖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근데 항상 요런 시도는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에서 방송들이 하고 보수 정부가 되면은 싹 사라집니다. 이런 걸 없애버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항상 지적하는 바가 언론과 신문과 정치의 유착관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항상 주제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없애버려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네. 다 없어졌어요. 네. 열받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태계를 다시 되살리고 하는 데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네. 결론은 우리 모두 민인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요? 맞다이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맞다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땡발 하며. 갑자기? 네. 그 모든 게 사라질까봐 중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 오케이를 외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 맞으면서도 언론과 함께 갈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시사시 큰 소리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사시 문답이었습니다. 네. 거긴 뭐 비는 안 들어오죠 방에. 아니 창문 열면 들어오죠. 창문 닫아야죠. 말고 비 안 오면 괜찮잖아요.
네. 네. 대저택에 있는 시사 아저씨였습니다. 네. 8월에 다시 만나고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신수현 소장과 함께 지자체장 긍정평가가 6개월에 한 번 나옵니다.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이걸 한 10년치를 몰아서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용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100년 전 을충년 대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재밌으려고 이걸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그 아시는 또다시 보이는 베타 버전 되겠습니다. 수많은 표와 지도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